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전거로 죽을 가능성보다 떨어져서 교통수단 가운데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라면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행 공포증까지 앓습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생각의 기저에 충격 효과와 노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 상황이나 현장이 너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탓에 실제보다 훨씬 더 자주 벌어지는 사건으로 착각하는 거죠. 기업 경영의 세계에서도 이런 충격 효과와 노출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업 실적이 극적으로 반등하거나 할 때 미디어에 얼굴을 많이 내민 사람들이 실제보다도 더 위대한 경영자처럼 비치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가 지난해 사망한 GE의 잭 웰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미국 GE의 최고 경영자로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 언론이나 월스트리트와의 교감과 친화력, 여기에 빼어난 실적과 그가 창조해낸 다양한 경영 기법과 용어까지 그는 탁월한 경영자의 화신이었고 여전히 국내 기업가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하던 한 경영평론가가 잭 웰치보다 더 빼어난 실적을 올린 경영자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사이더 집단의 예외 없는 공통점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읽을 책이 바로 그 작업의 결실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프로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지만 이 순간을 바라보며 피땀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선수들 끝까지 힘내세요. 힘! 그러게요.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그 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 수준이라는 걸 전 세계인들이 확인하는 거니까 너무 우리도 똑같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선수들에게 끝까지 응원을 보내는 응원하겠습니다. 걸로. 네.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본의 한 중견 기업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 은폐와 폭로의 기로에선 직원들의 갈등을 그린 책이었죠. 이케이도 준이 쓴 7개 회의 함께 읽어봤는데요. LK2022번님. 별책 부록에서 처음으로 소설책을 소개했네요. 하지만 왠지 낯설지가 않고 그동안 계속 함께 한 것 같아요. 혹시나 경제 상식책에서 소설로 바뀌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거든요. 해주셨고 K2493번님 소설이지만 실제 사건으로 느껴져서 더욱 공감이 됐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제작진이 선택한 이유도 현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참사들을 보면서 네.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왜 내부 고발이 없었나? 그래서 문제가 거듭되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선택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경제 경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면 소설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채택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예. 사실 내부 고발이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강훈필님께서 내부 고발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직적 대응도 쉽지 않은 게 오늘날 현실 아닌가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용기를 내도 문제인 게요. 사회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조직 부적응자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조직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선과 시각의 문제 때문에 내부 고발 문화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진국일수록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문화가 발달했고 그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거죠. 우리도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명숙님께서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대1 면접에서 회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마 점점점 하고 말씀을 줄여주셨고요. 반면에 1788번님 무역회사 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법인 인감을 몰래 찍어서 양도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구조였습니다. 고민하다 그걸 파헤쳐서 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죠. 근데 차마 회장한테 보고는 못하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어려운 경험들 하셨는데요. 네. 우리 신명숙님, 이 혼자만 조직의 비위를 감당하기에는 조직의 압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업 조직의 문제지 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때문에 번민하는 날이 길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회사 팀장이셨던 1788번님은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하고 나오신 셈인데 과연 그게 이 기업을 변화시켰을까? 회의적이긴 하죠. 그래서 네. 내부 고발 문화가 더 널리 확산돼야 변화라는 게 일어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보고를 받았던 상사들이 그랬겠죠. 근데 아마 회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는 특히 오너 체제라고 불리는 특유의 소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압니다. 다만 그런 부정이나 비위도 자신의 손을 묻히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저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더 비난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유인숙님께서 마무리처럼 메시지를 주셨어요. 회사가 악을 저지르는 것은 개인 혼자의 힘으로 막는다는 건 어쩌면 달걀로 바위치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언젠가는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위력 앞에서 개인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그러나 조금씩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조직형 인간이 가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꼭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조직의 논리나 압력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개인이 숨 쉴 곳이 없거든요. 네. 직장생활 10년을 통해서 제가 얻은 두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늘 플랜 B를 준비해라. 겉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뭐 이런 기분으로 네. 플랜 B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회사나 조직을 벗어나긴 힘드니까 다른 데 옮겨도 또 그 조직의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도피처를 찾아라. 그러니까 기업 조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숨 쉴 공간을 찾아라. 취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견딜만 해진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기업 경영에서 잭 웰치 이상의 성과를 거둔 CEO들을 분석해봤더니 누구보다 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분석 속에 현금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윌리엄 손다이스크가 쓴 현금의 재발견, 오늘 함께 다뤄볼 책인데요. 그렇죠. 잭 웰치보다도 더 위대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을 공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사람보다 그러게요.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잭 웰치는 흔히 지난해 사망했습니다마는 지난 50년간 가장 위대한 경영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자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HBS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만 덜 알려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근데 기준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 보통 어떤 기업이 대단하다 그럴 때 매출, 이익 혹은 그것들의 성장률을 따지거든요. 근데 저자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업이 좋아졌느냐는 시가총액이라고 불리는 혹은 주주가치라고 불리는 기업 몸값 가치에서 비롯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몇 배 뛰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특히 상장사들은 시가총액이라고 불리는 주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기업의 몸값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그래 삼성전자, 네. 2위가 SK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차지하다가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차지하는 거고 네. 이런 걸로 보자면 그 잭 웰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기업 가치를 재임 기간 중에 얼마나 높여놨느냐를 보는데 네. 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좋아서 주가가 다 좋을 때는 그 사람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음. S&P 500 지수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종업계, 이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벌이는 쪽의 상황과도 비교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장보다 잘했을 수는 있는데 그 업종 전반이 워낙 호황이라서 득을 본 거라면 그 사람의 역량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주주 가치 상승률에다가 기업 평균, 동종업계 평균, 시장 평균 네. 해서 얼마나 탁월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들이댄 이유가 상황이나 맥락 때문에 그렇다. 정말 잘했는지 보자는 거다. 네. 그랬더니 이 상장 회사니까 8명이나 잭 웰치를 넘어서더라. 그러면서 이 사실 밝히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는 사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나 혹은 실패했나를 따지게 되는데, 이 8개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의 사례를 연구했는데 그걸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사람이 더 낫더라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아주 명확한 예, 기준이 있죠. 숫자입니다. 있었던 그게. 거고, 또 원제를 살펴봐야겠죠. 원제가 아웃사이더들이었고요. 예. 8명의 관행타파 CEO와 그들의 성공을 향한 지극히 합리적인 설계도라는 이게 굉장히 긴 부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제목 달면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쉽게 그냥 간 거고요. 네. 2012년에 출간이 된 꽤 유명한 책인데 2020년에 증보판이 나왔는데 우리 번역본은 증보판입니다. 8명 가운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두 명 있는데, 그래서 알려지진 않은 인물들이 많은데 원래 그 속성이 그렇기도 하고 아웃사이더들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려진 인물 중심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길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원제에는 사실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없었는데 그렇지. 번역 제목을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예.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현금의 재발견, 이 아웃사이더들의 공통점이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걸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번역자랑 출판사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고일치를 앞섰느냐면 시장 평균에 비해서 동종업계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속했던 업종이 나아서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재고일치는 이 동종업계 평균을 넘어섰죠. 근데 이 8명은 그야말로 재고일치마저 우습게 보일 만큼 탁월했다는 거죠. 시장 평균 S&P 500의 20배를 이루었고 동종업계의 7배니까 그야말로 초우량 기업을 일궈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저자가 이걸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영의 세계라는 게 경쟁 업체들이 주는 관행이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온다. 남들처럼 하고 싶거든요. 하게 네. 되고. 네. 그러면서 이런 비유가 흥미로웠는데 고등학교 구내식당과 비슷한 분위기다. 그 고등학교 구내식당이라는 곳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는 이 청년들만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들을 닮고 그 닮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네. 더 멋져 보이고 싶고 그러면서 실속은 못 차리고 그런 것처럼 경영의 세계가 남들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이걸 깬 사람이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공한 아웃사이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책의 제목처럼 현금 흐름을 중시한 건 맞고요. 네. 자본 배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사업부 일부를 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 당연히 주가, 주주가치라고 불리는 주가에 신경을 많이 썼고 월스트리트나 언론 같은 혹은 뭐 컨설턴트 변호사 같은 외부 조언자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독자적인 사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네.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자기 회사 주식이 우리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네. 이건 저평가된 거야 하면서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일종의 그 자부심의 원천이었는데 네. 그리고 인내와 과감함의 균형. 과감하게 현금이 있다 싶으면 잘 될 사업을 사들이기도 하고 또 뭐 남들이 다 사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인내하고 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역발상의 천재들이다. 이 아웃사이더들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비즈니스 분야의 아이작 뉴턴이다. 네. 이렇게까지
극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통점을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중에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보다는 현금의 흐름을 더 중시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이 현금 흐름을 중시했기 때문에 현금의 재발견이고 이 현금 흐름은 지금은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서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에서 중시하는 숫자에서는 벗어나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했고 꼭 현금 흐름이 아니어도 각 경영자들이 자신만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나 언론이 중시했던 순이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성공을 거둔 그런 이례적인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이 됐겠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현금의 재발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잭 웰치 대 헨리 싱글턴. 그러니까 잭 웰치보다 빼어난 8명의 경영자인데 이 책 앞머리에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잭 웰치가 기준이 되니까 네. 잭 웰치 얘기를 했고 헨리 싱글턴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책에서 묘사한 8명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책에는 이 사람들의 성과와 관련해서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잘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시장보다 혹은 경쟁 업체들보다 잘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20년 동안 잭 웰치는 CEO로 있었어요. 81년부터 2001년까지. 네. 연 평균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21%. 대단하죠. 시장 평균이 이제 14%로 이때는 원래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봐야 되는 네. 거죠. 1달러 투자를 했다면 그 20년 후에 48달러가 됐을 거다.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은 뭐 우리도 책을 많이 다뤘지만 여기서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신에 관한 책 회고한 책 2권도 냈고요. 상당히 하여튼 외향적인 경영자였죠. 네. 제가 또 서당계 3년이기 때문에 예. 여러 명의 경영자들을 들어봤을 텐데 사실 헨리 싱글턴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인물이라고 예, 미국에서도 하더라고요. 경영계에서만 일부 알려졌고 대중들한테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나서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60년대 초에 텔레다인이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지금은 대기업으로 이제 성장했는데요. 약세장도 많이 벌어졌어요. 아까 잭 웰치는 강세장에서 네. 경영자를 했는데 약세장도 몇 번이나 찾아왔던 그 30년간 연평균 20%. 근데 동종업계는 그 당시에 더 어려워서 11%.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고 1달러 투자했을 때 30년 후에 180달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현금 흐름을 이용한 자산 배분에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잘 골라 잡았어요. 네. 돈이 될 만한 기업을 살 때. 우리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뭘 살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잘 사면 대박이고 못 사면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대우건설 샀던 회사들 무너진 걸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샀어요. 선별적인 인수를 잘했고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빠지면 꼭 샀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 정말 좋은데 잘 몰라주네? 그럼 우리가 살게. 네. 주가가 오르면 그 기업의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사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용한 자산 배분에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 자체가. 실제 어떤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우리처럼 뭐 오너 체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너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순서도 이렇습니다. 마케팅, 제조, 엔지니어링, 관리에 강한 사람들이 CEO가 돼요. 네. 혹은 드물게 사내 정치 잘해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미국에서도 역시나 그럼요, 사내정치가 그럼요. 네. 이런데 사실은 자본 배분이 그 기업의 가치와 운명을 좌우하는데 어떤 기업을 살 것인지 내 기업 일부를 떼내서 팔 것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걸 MBA라고 불리는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준다. 근데 이 헨리 싱글턴이야말로 그걸 잘한 사람의 대표 주자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헨리
싱글턴을 포함해서 잭 웰치보다 더 대단한 실적을 낸 사람들이 지금 책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공통점이 원제로 봤을 때 다 아웃사이더들이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출신하고 배경도 아웃사이더고요. 8명 가운데 1명 빼놓고는 그 기업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면 아예 경영을 처음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대개 초짜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창업한 기업가라든가 외부에서 수혈된 경영자, 총체적으로 이 아웃사이더들을 저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괴짜다. 네. 긍정적 괴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있습니다. 느낌을 들으니까 어디선가 저희가 다뤄봤던 네. 저희 별책부록에서 머니볼 읽었었는데 그렇죠. 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소설을 그 당시도 다뤘는데 물론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렇죠. 거의 소설이긴 실화를 합니다만, 바탕으로 한데. 실화니까. 근데 그 머니볼이란 개념은 저희가 설명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야구계에서는 어떤 선수를 평가할 때 특히 타자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지표를 중시했죠. 네. 홈런, 타율, 그다음에 타점. 네. 지금도 프로야구 중계할 때 이게 맨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근데 새로운 지표를 이 빌리 빈의 경우에는 신봉했죠. 그게 출루율과 장타율이죠. 타점 많이 생산하려면 장타율이 중요하고 네. 살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포볼이라도 네. 비록 안타는 아니지만 살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출루율을 중시해서 지금은 이것들을 야구 중계 때도 많이 이제 보여줍니다. 네. 설명도 해주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기준의 변화를 갖고 와서 대성공을 거두죠. 몸값이 10배나 높은 경쟁 구단인 뉴욕 양키스와 맞먹을 정도의 실적을 내니까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머니볼 빌리빈 얘기를 하면서 톨스토이의 비유로는 톨스토이에 관한 이사야 벌린 에세이 저희가 한번 그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 얘기를 이 별책부록에서 설명드렸는데 네. 고슴도치가 아니라 여우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슴도치는 하나만 알고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매출 혹은 영업이익 증가율 이거 하나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여우형 인간이고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는 기업이 가진 어떤 자본 특히 현금인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인 사람들이다.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좀 달랐어요. 네. 아웃사이더라고 할 만했죠. 그렇다면 싱글턴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잭 웰치보다도 유명세를 얻지 못한 걸까요? 언론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생애 기간 중에 언론 인터뷰를 공식으로 한 게 몇 번 안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외 활동 자체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대외 활동이라는 게 뭐 월스트리트 사람들하고 모여서 사진에 찍히고 하는 건 안 하고 네. 그럴 시간에는 자기 혼자 사고하기를 즐겼어요. 원래 수학자기도 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사고와 결단에 깊은 흥미를 느꼈던 인물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멋져 보이진 않았죠. 그러나 실속은 있었던 인물이죠. 은둔의 고수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그럼 예. 국내 CEO들과 좀 비교를 해주셨을 때 잭 웰치 그리고 헨리 싱글턴과 같은 CEO가 있다면 좀 비교해 주실 만한 인물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 잭 웰치가 구조조정의 달인이고 경쟁력의 달인이거든요. 네. 그 저는 그나마 가장 비슷했던 인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실적도 냈고요. 네.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잭 웰치 말고 헨리 싱글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소리 소문 없이 강한 네. 강자잖아요. 그런 경영자는 저는 딱히 안 떠올라요. 제야의 고수 숨겨져 있는 소장님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뭐 경영하다 말아먹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근데 그 전문 경영인 체제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너가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역발상을 실행할 어떤 그런 자유가 있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딱히 안 떠오르는데 곧 이제 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캐더린 그레이엄과 워싱턴 포스트 그룹. 저도 존경하는 경영자로서 저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언론인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네. 어쨌든 경영자로서도 대단했다는 걸 이 책은 증명해 줍니다. 63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하던 워싱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을 자기 남편 필립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어요. 하다가 63년도에 비극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권총으로
선택을 하고 나니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거대 미디어 그룹이 20년간 전업주부였던 이 여성한테 떨어진 거죠. 네. 운영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20년 넘게 93년까지 CEO를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2%. 이때 경쟁 언론사들이 12%였으니까 한 2년을 1달러를 투자했다면 89달러가 되는 거고요. 네. 미국 최고 신문 경영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 어려운 시기라고 했냐면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이 막 닥쳐요. 자기가 인수를 해서 인수가 아니죠. 그 경영자가 돼서 잠깐 자리를 잡을 만할 때 유명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데 펜타곤 화이트 페이퍼 스캔들이라는 게 터져요. 71년도. 이건 뭐냐면 국방부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백서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이 쓸데없는 전쟁이었다는 내부 고발 같은 게 국방부 직원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돼서 맨 처음에 뉴욕타임즈에 전달이 되는데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포기해요. 이게 국익을 너무 해친다. 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국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걸 들고 다시 제보자가 워싱턴 포스트를 찾았는데 파티장에 있던 캐더린 그레이엄한테 당시 편집국장이 전화를 합니다. 보도할까요? 그랬더니 보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인류 언론으로 만든 계기가 됐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 해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보도가 시작됩니다. 두 명의 아주 그 신입 기자들이 워터게이트 보도를 하면서 닉슨이 1974년 사임하는 데까지 이른 거죠. 한 신문의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심층 취재가 대통령 사임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워싱턴의 신문 하나가 어떤 지역지에 불과했던 신문이 뉴욕타임즈와 함께 미국 최고 신문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걸 이끈 사람입니다. 네. 흥미로운 건 워렌 버핏과의 인연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 여성 경영자의 결단이라고 보는데 슬슬 소문이 돌아요. 뭐 어디 네브라스카에서 온 이상한 젊은 청년 하나가 우리 회사 신문 주식을 막 사들인다는데 13%까지 샀을 때 사내에서도 그렇고 회사 바깥에서도 적대적 인수다. 신문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반격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듭하는데 이 여성분은 상당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합니다. 워렌 버핏한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명을 받습니다. 자신들한테 투자한 이유가 실제로 돈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이 가진 신문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돈도 될 거다. 네. 그러면서 지분을 계속 늘리겠다. 23%.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싸우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텐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멘토로 삼습니다. 워렌 버핏을 멘토로 삼아서 경영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사주도 역시 매입합니다.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캐더린 그레이엄의 진짜 면모는 파업 기간 중에 벌어져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경영도 좀 호전되고 그러면서 사업상 부활의 기미가 보이니까 노조 측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도하는데 139일 동안 파업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파업을 그렇게 상당수 기자들이 하게 되면. 네. 근데 버텨요. 음. 딱 하루 신문이 이제 결간이 됩니다. 하루 안 나오고 계속 어떻게든 버텨요. 결국은 노조 측에서 항복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인이 구상한 대로 워렌 버핏이라는 멘토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경영상으로도 상당히 나아지는데 인재를 발탁을 잘했다 그래요. 예기치 않게 못 나가지만 잠재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발탁해서 정권을 주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네. 분권형 조직을 일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빌 브래들리라고 나중에 편집국장으로 장수하게 되는 인물인데 아주 그 사내 편집국에서도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을 발탁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야말로 워싱턴 포스트의 명망이 커지는 거죠. 나중에 그 최고 운영 경영자도 자신이 뽑아서 다 맡깁니다. 네. 근데 잘하죠. 이 빌 브래들리와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은 영화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걸 통해서 보시면 아주 그 당시 실화를 흥미롭게 다뤘고
캐더린 그레이엄도 약간 조연으로 네. 슬쩍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아웃사이더들이라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사실 예. 책을 읽다 보면 예. 공통점들이 인재 채용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그렇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은 다음 다 맡기는 분권형 조직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맡겨두면 돼요. 네. 못하는 사람은 간섭해야 되지만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다 8명의 아웃사이더가 몸소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질문을 드리긴 할 거예요. 궁금해서. 예. 그 전에 용어부터 좀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사주 매입에서 나오는 소각과 배당 이 단어들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식 소각이나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마음대로 양껏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건지 제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과거에 제약이 있었는데 요즘은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들이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걸 일종의 그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8명의 아웃사이더들은 자사주를 매입했느냐? 두 가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최근에 이런 점은 재평가받으면서 우리 기업들 중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내 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 나중에 기업 주식이 뛰면 당연히 돈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많은 주주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라는 건 똑같은데 회사가 자사주를 사니까 주가가 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노력으로 주가가 뛰는 거예요. 네. 기업 실적 좋아져서 뛰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죠. 환영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소각 배당 얘기는 주식을 사서 더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더 많이 뛰어요. 네.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주식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주식 소각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고 주식 배당은 내가 주주면 소액 주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몇 분의 몇의 비율로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처럼. 그거는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소각과는 좀 다르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우리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은 마지 못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고 혹은 안 오르니까 네. 주주한테 좀 미안한 마음에 우리 주주 신경 씁니다 하면서 사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8명의 아웃사이더 경영자들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기업이 가치 있는 몸값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사겠다. 오를 거란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환호받고 나중에 주가가 뛰잖아요. 그걸 팔아서 다른 기업 혹은 사업을 인수하는 데 쓰니까 네.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정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펴라. 자꾸 물적 분할해서 내 거 더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네. 투자자 돈들만 끌어들이고 인심 잃지 말고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신 공시를 해야 됩니다. 네. 매입한다는 걸 공시해야 됩니다.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차이가 좀 있었네요. 예.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2013년에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팔렸죠. 네. 그래서 이 캐더린 그레이엄의 유산이 사라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91년까지 이제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네. 이때는 뭐 아들이 못나서라기보다 90년대부터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인터넷 혁명 때문에 신문 산업 전체가 다 죽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신문 산업 전반이 몰락하면서 2013년에 아마존의 100% 지분을 팔게 되는데 그 당시도 상당히 흥미로웠죠. 저희들도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했었는데 왜 굳이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을 인수하느냐 아마존이 돈도 많고 인수할 기업도 많은데 네.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랬더니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최초로 아마존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크게 실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 고발자 직원 하나가 기고를 익명으로 내보내요. 아마존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하는 그때 양심을 좀 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뒤끝처럼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는데 그 후에 제프 베조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IT 기술하고 죽어가는 신문 산업을 결합하면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샀다. 사업적으로 판단해서. 네. 근데 역시 그래도 주변에서는 제프 베조스 개인이
엄청난 이제 여론 지원군을 얻은 거잖아요. 신문사를 하나 그렇죠. 갖고 네.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캐더린 그레이엄 덕분에 회사를 엄청나게 살려놨기 때문에 이 신문 산업의 몰락 속에서 아마존에 넘어가기 전까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한 40% 빠져요. 워싱턴 포스트는. 네. 근데 뉴욕 타임즈는 기업 가치가 90%나 빠지거든요. 그 맨하탄에 본사 건물도 지었는데 그걸 팔아야 될 정도로 어려워져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선방했다 볼 수 있죠. 어머니 덕에.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존 말론과 TCI 그룹. 여기도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이분을 제가 굳이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케이블 시장이 2000년 이후에 이분 모델을 따라서 많은 인수합병이 벌어집니다. 네. 다 이분이 70년대 이후에 했던 일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원래 그 1970년대 맥케지 컨설팅의 컨설턴트였는데 케이블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본인이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돼요. 케이블은 가입자가 있는 한 늘 얼마의 돈이 들어올지 예측 가능하죠. 일정한 수익이 납니다. 그 세금 우대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장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1973년 업계 4위 TCI라는 그룹의 케이블 사업자에 취임을 해서 취임 기간 중에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로 성장시킵니다. 근데 뭐 쉬었던 건 아니고 가자마자 오일 쇼크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워낙 빚을 많이 진 회사니까 파산 위기를 맞게 돼요. 긴축 경영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길 때마다 다른 케이블 사업자를 지역별로 계속 사서 합치는 거예요. 갖다 네. 붙이니까 케이블 사업이 가진 본인이 일찌감치 눈 떴던 매력들이 더해져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케이블 TV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또 변화에도 계속해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케이블 산업의 발전 역사가 달라요. 네. 미국은 오히려 지방에 도심이 아니라 지방에 케이블이 많이 구독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텔레비전 시청이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네. 케이블로 연결하면 훨씬 많은 방송량을 확보할 수 땅이 있으니까. 넓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케이블의 성격이 바뀌어요. 케이블 사업자들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애를 먹었는데 지방에 수신 상태가 나쁜 지역에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텔레비전 채널 가능한 많이 보고 싶은 도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경쟁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이걸 일찌감치 이 사람은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기에 적격한 회사들을 자꾸 인수해가지고요 통합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98년까지 주식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30%. 케이블 동종업계가 그때 막 성장할 때니까 이때 높아서 20%인데 그보다 훨씬 높았고 시장 전체는 14%였으니까 훨씬 더 높았던 거죠. 1달러 투자를 했다면 한 20년간 900달러가 됐을 거다. 자사주 매입 적극적으로 했고 또 이 경우는 회사를 여러 곳 인수합병하다 보니까 약간 그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같은 회사 직원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다른 회사끼리 막 합쳐지니까. 그래서 우리 사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사주를 사면 주가 뛰니까 우리가 좀 돈 대줄 테니까 사.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모든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혹은 투자가들이 야 이거 미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움츠릴 때 네. 2명의 현자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거든요. 있는 돈 현금 흐름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대거 쇼핑을 합니다. 기업 쇼핑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알려졌죠. 8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0조 원 가까이 이 사람은 사들여요. 네. 그리고 신문에 기고도 하죠. 미국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존 말론이 이 사람이 이제 미디어 그룹 리버티라는 그룹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98년에 AT&T 아주 비싼 값에 이 케이블 사업은 팔아버려요. 미래 성장성이 없다. 네. 뭐 위성 방송, 뭐 온라인 스트리밍 같은 게 생길 거다.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었죠. 네. 그래서 리버티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공격적인 M&A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현금의 재발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더웨이. 여긴 뭐 워낙 많이 들어서 네. 익숙하실 텐데 원래는 1839년에 설립된 섬유 제조업체입니다. 이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가 62년부터 이제 워렌 버핏이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 네. 지금도 뭐 섬유 제조업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85년도에 그걸 본업이었는데 던져버려요. 이게 돈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보석, 가구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핵심은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에 주력하는데 1,800만 달러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지금 5천억 달러니까 이게 몇 조입니까? 520조짜리 네.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배 가까이 기업 가치를 띄워놨으니까 위대한 사람이긴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식 수는 늘리질 않았어요. 네. 거의 그대로니까 주가가 처음에 주당 7달러에서 30만 달러 한 주 가격이 뭐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네. 누가 사겠습니까? 사기가 미국의 힘드네요. 황제주라고 부르는 네. 그런 주식을 일궈낸 사람이죠. 네. 처음에는 스승이었던 그레이엄을 따라서 가치주 발굴에 주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치 투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그레이엄이 네.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 교수였는데 거기에 입학해요. 물론 이제 하버드에 떨어져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분의 지론인 가치주 발굴에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저평가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기업을 이른바 줍줍하는 건데 그때 가치주의 기준이 순운전 자본 중심. 그러니까 회사 자산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주가는 이거밖에 안 되네. 심지어는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주가 기업 몸값보다 낫네. 뭐 이런 것들을 골라 잡는 거였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이 사람이 담배꽁초를 줍던 시절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직 쓸만한 빨아먹을 만한 게 있는데 누가 버린 게 있으면 이걸 주었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러다가 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자금이 늘어나니까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진입 장벽을 갖춘 인류 기업들로 투자의 방향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게 질레트, 코카콜라 같은 겁니다. 코카콜라는 자기가 매일 마시는데 이게 너무 싸네. 이 기업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매일매일 수많은 미국인들이 마시고 네. 팔아댈 수 있는 건데 질레트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염이라는 건 잘하는 건데 그쵸. 왜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196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람이 시장에서 9%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20% 이상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1달러가 45년 후에 6,265달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안 빌려요. 잘. 그 부채라든가 자신이 추가 주식 발행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중학교 시절부터 유지해 옵니다. 네. 돈 벌면 다 주식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내부 조달을 했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그 내부 조달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정확히 이해했습니다만 하나는 캔디 회사인데요. 시즈 캔디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7년간 연평균 32% 수익을 올리면서 기업 가치가 2,500만 달러에서 16억 5천만 달러짜리가 됐는데 알짜배기가 되면서 계속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배당을 내가 받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한 거예요. 또 내셔널 인뎀너티라는 보험사가 주력이라고 했는데 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를 남겨야 되는 네. 책임 준비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투자할 수 있거든요.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 이걸 투자금으로 써서 내부 조달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내부 조달을 한 돈을 정말 이자와 달리 거의 부채와 달리 이자를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수익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찰리 멍거라는 부회장이 이 사람의 오른팔이 워렌 버핏의 능력은 돈을 3%에 조달해서 13% 투자로 이익을 보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그런 구조로 한 네.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예. 사실 이번 책의 원제가 아웃사이더인데 아웃사이더와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싸. 네, 따지고 보면 인싸 아닌가요? 전 세계인이 아닌. 근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근데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데 투자 철학이나 행태 같은 걸 보면 상당히 비주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라기보다 기업 경영자면서 동시에 투자자 마인드가 강해요. 네. 자신은 기업을 투자하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기업 경영은 다 계열사에 맡겨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뭘 살 것인지 이런 자원 배분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처음부터 돈 많았으니까 워렌 버핏이 돈 번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처음에는 $10,000 자신이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같은 걸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돈을 많이 모으긴 했죠. $10,000를 모은 것으로 계속해서 돈은 늘어나는 족족 다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불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공통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 아웃사이더 8명이 잭 웰치보다 위대한 경영자들 혹은 실속 있는 경영자들이 어떤 가치관들을 공유하느냐 이걸 이제 정리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네.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냐를 고민했다. CEO 경험이 대부분 없었다. 배당금은 거의 지급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번 돈을 그냥 주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방식은 안 했고 네. 대신 자사주를 매입했고 과감하게 어떤 기회가 오면 자신의 기업 가치의 뭐 4분의 1 이상 되는 매물 중에 큰 거죠. 이런 것들을 인수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도 있고 또 분권화된 조직 구조다. 사람들한테 다 맡겼다. 그리고 요즘 모든 기업들이 증시를 의식해서 분기별 예상 실적 같은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유의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했고 세금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세금을 좀 면해보겠다 이런 접근법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 아웃사이더 경영자들의 강점은 어떤 지능이 아니라 기질에 있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다. 네. 통찰력 있는 결정을 중시했고 검소, 인내, 독립심, 과감함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라선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은 햄버거와 콜라를 제일 즐겨 먹고요. 본사에는 그 500조 이상 되는 회사에 본사 직원이 23명밖에 안 되고요. 그 오마하라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곳에서 이 투자 대가는 다른 걸 잘 안 읽습니다. 책과 신문 5종류 그리고 각 회사가 낸 연차 보고서 이런 정도만 읽습니다. 네. 그리고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공통의 가치관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할 수 네. 있겠죠. 이 공통의 가치관 중에 자사주 매입을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아웃사이더들의 자사주 매입과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주들이 회사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면 우리나라에는 일부 스타트업까지도 다 주담이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식 주가를 담당하는 네. 직원. 화가 난 투자자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연락을 하면 뭐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네. 하죠. 그럴 정도로 이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됐을 때 마지못해서 회사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조금이라도 자극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미국에서 했던 건 좀 다른 그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니 우리 회사 정말 좋아. 근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투자자들도 우리 덕을 좀 봐. 네. 대신 나중에 봐. 주가가 오르면 이걸 팔아서 새로운 사업이나 기업을 인수할 거야. 이렇게 활용한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기업들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어설픈 다른 사업, 신사업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네. 빚었던 거죠. 달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한 분노가 올랐을 때가 이 물적 분할했을 때였거든요. 사업으로 쪼개는 분할하는 방식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8명의 아웃사이더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사업부라든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사업부를 떼내서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돈을 벌 만한 걸 떼내서 오너 일가가 확실히 내 걸로 만들 거야 하는 거고 네. 여기는 떼내서 팔거나 그런 과정에서 회사를 더 슬림하게 만든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령
그 사업이 전망이 좋아도 물적 분할을 안 했어요. 따로 밑으로 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떼내서 네. 기존 주주들한테 똑같은 지분율의 지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데 좋은 사업부가 떼져 나가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나한테 준다? 네. 환영하지 않을 주주들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 친화 정책으로 상당히 그 환영받고 그 기업의 이미지나 실속이 더 나아지는데도 이런 분할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다른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현금의 재발견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은 자본 배분을 이해해야 하고 주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일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자본이 없어, 기업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80년대 이후에 일본이 워낙 잘 나갈 때 많은 이제 경영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의 이 경영자 스타일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경영 스타일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네. 주가를 의식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너무 움직인다 하고 비난받고 이게 미국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불길한 예언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완전히 뒤집혀서 누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미국식 경영 스타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핵심에 바로 이런 아웃사이더들이 있었고 이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책이니까요. 네. 좀 이런 변화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좋아요는 사랑, 구독은 인정, 알림 설정은 약속이다. 3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를 심층 인터뷰한 유명해지고 싶은 2030 세대의 인류학 보고서 정현욱 저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 다음 주에 읽어볼 텐데요. 예. 성공예감 별책 부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제가 사실은 박명수 씨한테 설명을 많이 듣고 싶어서 저 책을 추천하고요. 네. 제가 이해 못하는 세계일 수도 있으니까 잘 읽고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도 신통치 않고 좋아요도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